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 날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막내딸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세영 씨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묘소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 입었던 화사하고 고운 한복을 그대로 차려입은 채 비석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세영 씨. 과연 누구의 묘소였을까요? 세영 씨가 40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회고록. 그 파란만장한 첫 페이지를 지금 열어봅니다. 시간은 세영이 숨을 뚫 파릇파릇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영의 연인이었던 정호는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정호는 그 시절 보기 드문 천재였지요. 초중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더니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평생을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던 정호의 부모에게 아들 정호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을 한 번에 끊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할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부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잘난 의사 아들을 돈 많은 부잣집 딸에게 비싸게 팔아넘겨서 그동안 겪은 가난의 서름을 한 방에 보상받겠다는 일념. 그것이 그들이 세운 철저한 노후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혼인시장에서는 정호를 두고 대형 병원장 집안과의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부모는 벌써 강남에 번듯한 빌딩 한 채를 얻은 것처럼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부모의 탐욕을 거부했습니다. 정호가 선택한 사람은 병원장 딸이 아니라 일찍이 호르몬이 밑에서 조용하고 소박하게 자란 가난한 세영이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정호에게 세영은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호가 세영의 손을 잡고 시댁 문턱을 넘어서던 첫 대면 날이었습니다. 세영은 없는 살림에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긴장하여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올리기도 채 전이었어요. 텐마루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바가지에 가득 담긴 하얀 천일염을 세영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소금 알갱이가 세영의 얼굴과 거실 바닥에 사방팔방 튀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세영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집 기둥을 뿌리째 뽑으려 들어? 당장 안 나가?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정호 강남 병원장 사위 되고 우리 집안에 빌딩 하나는 들어올 텐데 니년이 여우짓으로 내 아들 꼬셔서 앞길을 막아? 네가 뭔데 내 금송아지를 가로채? 세영의 뺨은 붉게 긁히고 눈가에 소금 알갱이가 들어가 쓰라렸지만 세영은 바닥만 보며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옆에서 정호가 어머니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미 세영이 자신들의 수백억짜리 복권을 찢어버린 악마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세영이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마당 구석 흙바닥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시댁의 극심한 반대에도 정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사해야 할 예식장에 축하하러 온 하객들 사이로 검은색 상복에 가까운 어두운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곱게 앉아있는 세영을 보더니 하객들이 가득한 로비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흡사 초상집을 연상케 하는 기괴한 광경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예식장이 떠나가라 통곡하며 하객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저 근본도 없는 물건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둥뿌리가 다 뽑히고 망하게 생겼네. 의사 아들 나 잘 키우면 뭐하나. 여우 같은 년한테 올려서 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데 아이고 내가 분해서 눈을 못 감는다 못 감아. 하객들이 모여드는 식장 로비는 순식간에 세영을 향한 지독한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돈의 천박한 행동을 목격한 세영의 친정어머니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부끄러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세영은 면사포 밑으로 걸을 새도 없이 뜨거운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정호가 분노에 차서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악을 썼지요. 너희 결혼하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란다 하면서요. 시부모에게 세영은 축복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한 노후를 훔쳐간 도둑년이자 가문을 망가뜨릴 저주받은 물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차가운 눈총과 수치심 속에서 눈물로 겨우 올린 결혼식. 하지만 이것은 세영의 청춘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의 수치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영의 앞에는 10년이라는 거대한 암흑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 과정을 밟는 동안 가난했던 두 사람에겐 당장 독립할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부모의 강요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세영의 무보수 식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호가 병원에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벌어오는 월급은 세영의 손에 만져지기는커녕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시어머니는 아들의 급여 통장을 통째로 갈아채며 당연하다는 듯 세영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지요. 내가 고생해서 키운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이다. 어디 근본도 없는 년이 남의 집 귀한 돈에 손을 대려들어. 넌 주는 밥이나 먹고 살림이나 해. 세영의 하루는 새벽 4시 어두컴컴한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의 삼시세끼는 물론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시누이의 야식과 아침상까지 따로 차려내야 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23 어린 나이에 세영의 손끝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함은 방 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영이 자기 아들 곁에 눕는 꼴조차 질투하며
보기 싫어했습니다. 정호가 당직을 마치고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우면 시어머니는 밤마다 얇은 문살 너머로 눈을 희번덕거리며 문고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야, 너 아직 안 자고 안에서 뭐하냐? 내 아들 내일 또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피곤하게 붙잡고 안 놔줄래? 이 앙큼한 년, 당장 밖으로 나와. 내 아들 잠 좀 자게 넌 거실에 나와서 걸레질이나 해라. 남편이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거실로 쫓겨나와 웅크려 자는 밤이 허다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우가 병원 응급실 업무가 밀려 새벽 2시가 넘어 녹초가 되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도끼 눈을 하고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세영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집에서 남편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 새벽까지 집 밖으로 돌게 만들어? 네 년이 서방 잡아먹을 년이라 기가 세서 그래. 내 아들 얼굴 반쪽된 거 안 보여? 정우가 깜짝 놀라 세영을 감싸 안으며 엄마, 내가 일하다 늦은 건데 왜 세영이한테 그래요? 하며 세영을 두둔했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안방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깨우고 아들이 마누라 치맛자락에 쌓여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세영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은 채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물림된 악독함은 시누이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백수로 놀고 먹던 시누이는 세영이 입고 있는 옷가지 하나, 신발 하나까지 눈에 불을 켜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세영의 친정어머니가 바느질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세영에게 선물한 블라우스 한 벌이 있었습니다. 세영이 무척이나 아끼던 블라우스였지요. 세영이 그 블라우스를 세탁해 마당 빨랫줄에 널어두었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가위를 들고 세영의 눈앞에서 그 블라우스를 찍찍 소리를 내며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오빠 돈으로 이런 옷 사 입으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알아? 분수를 알아야지. 오빠 돈 아까우니까 넌 그냥 내가 입다 버린 옷이나 주워 입어. 가윗날 끝에 잘려나간 친정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의 존엄성. 세영은 바닥에 떨어진 천 조각들을 울며 주워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잔인한 사건에 비하면 그저 예방주사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천인공노할 사건은 정우가 군의관으로 발령받아 강원도 인제 철책선이 바라보이는 최전방 오지부대로 떠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영은 뱃속에 첫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고작 한 달 앞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임신 9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쁜 세영에게 시부모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의사 아들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몸보신 시켜줘야겠다. 너도 같이 가자. 시부모는 본인들이 다려온 무거운 한약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 2개를 만삭인 세영의 두 손에 들렸습니다. 말이 면해지 세영은 짐꾼으로 끌려간 것이었지요. 시부모는 손수건 한 장만 달랑 들고 앞장서 걸어갔고 세영은 만삭의 몸으로 그 무거운 한약 상자를 양손에 들고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와 완행버스를 무려 3번이나 갈아타야 했지요.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강원도 산골길을 달리는 버스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차체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세영의 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세영은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파오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뒷자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나서 약한 척은 혼자 다 해요. 길 가다 애 낳는 게 무언 대수라고 청승이야? 마침내 부대 근처 낡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세영의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세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어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양수가 터졌나 봐요. 산모와 태아가 위험한 긴박한 상황이었지요. 길 가던 군인들과 동네 주민들도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영을 흘깃 보더니 더럽다는 듯 치맛자락을 거두어 쥐었어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팔을 끌어당기며 무심하게 말했지요. 야, 약한 척 연기하지 마라. 우리 정우 면회 시간 다 됐는데 전염 때문에 늦어지면 어쩔 거야. 칠칠치 못하게 길바닥에서 쓰러지고 난리야. 야, 상자 이리 내놔.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넌 알아서 동네 보건소를 가든지 해. 시어머니는 세영의 손에서 한약 상자만 빼앗아 들고는 휙 돌아서서 저 멀리 보이는 부대 면회소를 향해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역시 쓰러진 세영을 외면하고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웅성거리며 사라졌지요. 흙먼지 바람이 부는 정류장 바닥에 홀로 버려진 세영의 눈에서도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세영은 정말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영은 다행히 지나가던 군용트럭 운전병의 도움으로 보건소로 실려가 구사일생으로 첫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뒤늦게 면회소에서 보건소로 달려와 아내 세영과 갓 태어난 아들을 마주한 정호는 부모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했습니다. 세영아,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세영아. 정말 미안해. 몇 년 후 드디어 군의관 복무를 마친 정호가 서울의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정호가 밤낮으로 진료에 매진한 덕에 병원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영과 정호는 마침내 시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번듯한 아파트도 마련하게 되었지요. 이사하던 첫날 밤 텅 빈 거실에서 정호는 세영의 갈라진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영아, 10년 동안 모진 우리 가족 밑에서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다 보상할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진 못해도 당신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해줄 거야. 내 목숨 걸고 지켜줄게. 정호는 소문난 사랑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무리 고된 수술과 진료에 지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동네 꽃집에 들러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세영에게 건네는 애처가였지요. 오늘도 우리 가족 돌보느라 고생했어, 내 사랑. 하고 속삭여주는 남편의 품 안에서 세영은 지난 10년의 서름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은 세영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금송아지 정호가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식을 듣자 시댁 식구들의 탐욕이 다시 굶주린 맹수처럼 머리를 쳐들었어요. 분가를 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던 세영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 열어라 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빨리! 신우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영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백수 신우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바닥을 짓밟으며 들어와 안방 장롱과 서랍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라. 어디 시부모는 다 무너져가는 낡은 집에서 골병 들며 고생인데 니녀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유세를 떨어? 이 가방이며 옷이며 전부 우리 아들 정호의 피땀 아니냐? 네가 뭔데 이런 사치를 부려? 신우이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정호가 결혼기념일과 세영의 생일에 선물한 사파이어 반지와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세영이 놀라서 아가씨, 그건 제 물건이에요. 당장 내려놓으세요. 하고 가방끈을 붙잡자 신우이는 세영의 손등을 사정없이 손톱으로 핥히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올케가 신우의 몸에 손을 대? 이거 다 우리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럼 내 거야. 가난뱅이 친정에서 이런 가방 구경이나 해봤겠어? 분수도 모르는 년이 오빠 돈으로 호사 누릴 생각은 하지도 말어.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물건을 가져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수입의 절반을 매달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세영의 집 거실에 큰 대자로 들어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을 두드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지요. 의사 아들이 마누라년한테 홀려 부모를 굶겨 죽인다. 이 도둑년아, 당장 병원 통장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온 정호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구석에서 손등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세영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장롱과 서랍장은 다 열려 있고 아내의 선물마저 신우의 손에 들려있는 모습을 본 정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호는 신우의 손에 들린 가방과 반지를 빼앗아 세영에게 쥐어주고는 거실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향해 평생 지른 적 없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해야 부모 대접을 받지.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내 아내 피 말리고 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도둑질에 행패까지 부려요? 한 번만 더 세영이 몸에 손을 대거나 내 집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금송아지 같던 순둥이 아들이 크게 화를 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간 겁에 질려 주춤했습니다. 정우는 가차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옷가지와 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그렇게 정호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절교했습니다. 부모와 천륜을 끊다시피 하는 비극이었지만 정호는 오직 아내 세영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세영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내가 어느 누구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 절대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남편의 철통 같은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세영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생의 봄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하늘은 이 가련한 부부에게 그리 긴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 대학생이 되고 병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강철 같던 정우가 부쩍 소화가 안 된다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진료 도중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세영은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장암 말기. 이미 암세포가 온 복막과 간으로 전이되어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시한부 판정이었습니다. 정우의 나이 겨우 52이었습니다. 환자를 고치는 의사였기에 정우는 자신의 몸 상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몸이 반쪽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정우는 정작 본인의 통증보다 혼자 남겨질 아내의 고통이 더 아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조차 듣지 않아 온몸을 비틀어가며 고통을 참아내던 정우는 통증이 잠시 잦아들 때마다 세영의 야윈 손을 꼭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본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나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내 아내와 자식들을 갈갈이 찢어버릴 그 악마 같은 부모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정호는 세영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강도 많이 시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먼저 떠나서 미안해. 나 없으면 그 모진 인간들 밑에서 당신과 아이들이 어떻게 버틸지.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양반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당신을 도륙낼 텐데 내가 당신을 홀로 남겨두고 어떻게 눈을 감아. 내가 어떻게 저 흙 속에 혼자 묻혀. 남편의 절절한 절규에 세영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오히려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나 애들 엄마야. 엄마는 강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정우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의사 남편의 마지막 집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암세포가 뇌와 척수까지 전이되어 손끝의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와중에 대학 동창인 변호사 친구들을 급히 병실로 불렀습니다. 부모와 여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가로채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사후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호는 마비되어 굳어가는 오른손에 변호사가 쥐어준 펜을 묶다시피 고정했습니다. 정호는 병원 건물과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오직 아내와 대학생인 두 아이의 명의로만 귀속시키는 부동산 및 자산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제 집행이나 유류분 소송조차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자산이
아내의 법적 신탁 자산으로 자동 전환되게끔 족쇄를 채운 것이지요. 정우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변호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면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이고 집이고 들이닥쳐 내 아내의 머리채를 잡을 거야. 법적인 모든 장치를 동원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지켜줘. 그들이 단 한 푼도, 단 한 평의 땅도 아내의 동의 없이는 손대지 못하게 꽁꽁 묶어줘.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기는 마지막 처방전이야. 그렇게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사후 대책을 모두 마친 정우는 투병 반년 만에 병실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영의 손을 가슴에 꼭 얹은 채 사랑해 세영아,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마웠어. 정우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거짓말처럼 머나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정우의 손이 툭 떨어지는 순간 세영의 세상도 함께 멈추어 섰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연인이자 방패였던 남편의 죽음.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세영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을까요? 남편의 숨이 멎은 지 고작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저승사자의 낯짝을 한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며 오빠인 정우의 차가운 시신을 마주한 그들의 입에서는 슬픔의 통곡 대신 천인 공노할 악다구니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세영에게 달려들어 밤새 간병하느라 헝클어진 세영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팽겨쳤습니다. 이 살인마녀나, 네 년이 기가 세서 우리 귀한 의사 아들 잡아먹은 거야. 내 아들 피땀 눈물 섞인 병원 건물이며 재산, 너 같은 가담뱅이 년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준다. 당장 명의 넘겨. 병원 서류 어디다 숨겼어, 이 도둑년아. 죽은 정호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재산 싸움. 대학생이던 두 아이가 할머니를 엄마에게서 간신히 떼어놓았지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지팡이로 병실 바닥을 탁탁 내리치며 내 아들의 병원 건물은 당연히 부모인 우리 거다. 우리가 정호를 의사로 만들었으니 당연한 거지. 당장 인감도장 내놓지 못해? 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밀려든 인간 이하의 잔인함에 세영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악다구니는 정우의 장례식장으로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우가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하객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가득한 빈소 한복판에서 대놓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이는 엄숙한 자리에서 신우이는 미리 준비해온 유산 분할 합의서를 재단 위에 던졌습니다. 좋게 말할 때 여기 도장 찍어. 오빠가 남긴 병원 건물과 아파트 우리 부모님 앞으로 안 돌리면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너 끝까지 버티면 네가 의사 오빠 돈 보고 결혼해서 일부러 치료도 안 해주고 죽였다고 네 자식들 다니는 대학에 대잡어 붙일 거야. 네 자식들 앞으로 취업이고 결혼이고 앞길 다 막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빈소를 가득 채웠고 대학생 자식들은 분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영은 영정 속 웃고 있는 남편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영아, 무서워하지 마. 그 인간들이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꽁꽁 묶어놨어. 이것이 내 마지막 처방전이야.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이 들려왔습니다. 세영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단호한 눈빛으로 시집 식구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합의서를 찢어 신우이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빈소 문을 열고 정호의 유언을 집행해준 변호사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친구들은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명시된 공증서류와 신탁 계약서를 시부모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고 김정호 씨가 생전에 작성한 자산 신탁 계약서입니다. 본 병원 건물과 주택 그리고 모든 금융자산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오직 배우자이신 안세영 씨와 두 자녀의 이름으로 신탁 귀속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나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빈소에서 유족을 협박하거나 재산을 요구할 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즉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변호사들의 선언에 시어머니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부모가 믿었던 금송아지 아들이 죽기 직전 제 마누라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손을 완벽하게 잘라내는 법적 쇠사슬을 채워둔 것이었지요. 이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고 괴성을 질렀지만 이미 법적 처방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남긴 유산에서 단 1원도, 단 한 평의 땅도 건지지 못한 채 장례식장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류 사채업자들과 악질 변호사까지 동원해 며느리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추악한 유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매달 법원에서 날아오는 소송장과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도 세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호가 목숨과 바꾸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지켜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으니까요. 세영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장 역할을 억척스럽게 해냈습니다. 지루하고 처절했던 3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법원은 시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영과 아이들의 완벽한 승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법봉을 쾅쾅쾅 치는 순간 세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남겨준 방패 덕분에 내가 우리 아이들 온전히 지켜냈어. 아들이 남긴 철통 같은 방패 앞에 탐욕을 부리던 시부모는 소송 비용까지 독박을 쓴 채 사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자신들이 던진 탐욕의 부메랑이 돌아와 정확히 제 목을 친 꼴이었습니다. 전쟁 같았던 시댁과의 유산 소송에서 승리한 후 남편 정호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세영의 지난 시간은 그야말로 억척스러운 가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엄마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알았기에 아이들은 비뚤어지지 않고 너무나 올곧게 자라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된 의젓한 큰아들과 엄마를 닮아 심성이 고운 둘째 딸. 그리고 바로 어제 세영 씨는 인생의 가장 무거웠던 마지막 숙제를 마쳤습니다.
서울의 한 결혼식장.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바라보며 세영 씨는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세영 씨는 아이들 앞에서도 수많은 하객 앞에서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망에 자빠지라며 저주를 퍼부었던 세영 씨의 가족은 보란 듯이 번듯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위대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행복감에 취해 잠이 든 새벽. 세영 씨는 예식장에서 입었던 화사하고 고운 청햇빛 항복을 그대로 차려입고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세영 씨가 도착한 곳은 남편 정우가 묻혀있는 한적한 교회의 묘소였습니다. 이슬이 맺힌 푸른 잔디를 밟으며 묘비 앞으로 걸어가는 세영 씨의 한복 치맛자락이 구슬프게 부스럭거렸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의 횡포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면사포를 써야 했던 22의 가련한 신부가 어느덧 62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어머니가 되어 마침내 남편의 비석 앞에 마주섰습니다. 세영 씨는 묘비에 묻은 흙먼지를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웅크려 앉았습니다. 조심스레 비석을 어루만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 씨, 여보, 나 왔어. 나 어제 우리 막내까지 짝 찾아 보냈어. 당신 닮아서 둘 다 얼마나 올곧고 똑똑하게 컸는지 몰라. 결혼식장에서 아빠 빈자리 보며 아이들이 눈물 짓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 당신이 있었으면 우리 고운 딸 손잡고 들어갔을 텐데. 세영 씨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을 채웠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 한 자락이 세영 씨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세영아, 고생 많았어. 내 아내여서 고마웠어. 라며 세영 씨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우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세영 씨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시댁 식구들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려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보다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이 훨씬 크고 깊잖아. 미움 속에 살기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 나 이제 숙제 다 끝냈으니까 당신이 남겨준 귀한 재산으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볼 거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시집살이 없는 세상에서 지독한 탐욕이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랑 나랑 아무 걱정 없이 연애만 하자. 고마웠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 그곳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세영 씨는 가슴을 짓누르던 40년 묵은 원망의 사슬을 마침내 훌훌 풀어버렸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원수를 처단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준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을 찾는 것임을 세영 씨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붉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묘소에서 내려가는 세영 씨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예순들 세영 씨의 40년 잔혹사 어떠셨나요? 개천에서 용이 된 아들을 부잣집에 팔아넘기려 했던 시댁의 지독한 탐욕.
그 속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세영 씨의 인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악마들은 자기들이 던진 탐욕의 부메랑에 맞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몰락했고, 평생을 인내한 세영 씨는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움마저 털어내고 묘비 앞에서 우리 다음 세상엔 연애만 하자. 웃어 보이던 세영 씨의 마지막 고백이 가슴에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에 맺힌 시집살이의 서름이나 인생의 풍파들이 떠오르셨다면 세영 씨의 사연이 작은 위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처보다 깊은 것은 결국 사랑이며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영 씨와 같이 신선하고 험난한 세월을 버텨내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그틀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